오늘 2부는 뉴스 게임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통찰력으로 뉴스의 미래를 예견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뉴스 게이머는 경제 분야의 예측을 정말 예리하고 쉽고 명쾌하게 펼쳐주실 분입니다.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의 정태인 소장. 오늘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왜 시작부터 웃으면서 시작하세요? 아니요, 예리하고 명쾌하게 벌써 부담을 주시니까 과연 명진행자답습니다. 아니 사실은 10여 년 전에 네.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 시사자키를 직접 진행하셨던 거잖아요. 네, 15년 전이죠. 2000년 12월 31일 날 맞아요. 마지막 방송을 했어요. 야. 곧 돌아오겠다 그랬는데 15년이 흘렀습니다. 소회가 남다르시겠어요? 지금 스튜디오에 앉아 계신? 예, 뭐. 느낌이 어떠세요? 아유, 김현정 PD 너무 잘해서. 저야 저녁 방송이었지만.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모신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경제 예측을 좀 해보려는 건데요. 요즘 우리 경제를 평가하는 뉴스들이 완전 상반된 것들이 나와서 제가 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 9월 뉴스입니다. 신용평가기관인 S&P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에서 AA- 등급을 받은 건 처음이라 정부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런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내 3대 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사가 이런 발표를 했어요. 우리 기업 중에 올 들어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 기업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보다도 더 많다. 이겁니다. 아니 국가신용등급은 사상 최고라는데 기업의 신용등급 하향은 외환위기 이후에 최대라니. 정 선생님. 이게 제가 무식해서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그 S&P의 국제신용평가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경제 괜찮다. 네. 제2의 도약기다. 이런 그 근거로 이렇게 잡았었는데. 맞아요. 사실 국제신용평가가 그렇게 정확하냐는 의문입니다. 보통은 호황기가 될 때 좋은 평가 레이팅을 올리면은 이제 자본이 밀려 들어와 가지고 더 좋아지니까 그 신용평가대로 이 실현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떨어질 때가 문제인데 떨어질 때는 뒤늦게 한꺼번에 떨어뜨려서 문제가 되거든요. 얘가 바로 외환위기 때예요. 1995년에 바로 이 S&P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바로 A-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같은 등급으로 95년이니까 외환위기 2년 전이죠. 이전이네요. 네. 근데 2년 만인 97년 8월에 A+로 떨어뜨리더니 다음에는 넉 달 동안 무려 4단계를 떨어뜨려서 투기 등급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넉 달 동안 4단계. 예, 그렇게 되면 들어왔던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달러로 바꿔줄 돈이 없으면 외환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무디스나 S&P가 위기를 조장하는, 그러니까 경기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믿고 경제가 좋다고 생각하기는 좀 아니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정부가 경제가 좋다고 생각하지는 분명히 않아요. 우리 정부도. 네, 다만 이건 선전용으로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국제신용평가에 믿을 수 없는 걸 제시하면서 우리 경제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객관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죠.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 뉴스 중에서는 뒤에 뉴스에 더 무게를 두시는 거네요.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 기업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 최대. 네, 그건 뭐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2009년 이후에 계속 나빴는데 특히 아시아 경제가 나빠지는 거는 중국 경제가 두 자릿수 성장을 하다가 이제 금년에 7%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수출이 한 25%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시안 국가들하고 중국, 일본 이렇게 아시아 국제 분업을 갖고 있거든요. 합치면 50% 정도가 이쪽 수출이에요. 근데 중국이 나빠지면 우리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아세안도 나빠지고 일본도 같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게 복합작용을 일으키면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부품을 많이 수출하는데 그러니까 중화학공업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위험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직장인들도 많이 들으면서 지금 출근하실 텐데 대대적인 기업 구조 조정이나 이런 걸로 이어지는 겁니까? 네, 뭐 100% 이어집니다. 100%로 보세요? 이미 정부가 이 한계 기업이 이제 늘어나니까 작년부터 늘어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들어갔고 특히 이제 원래는 채권단이라고 은행들이 이제 이걸 갖다 조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채권단은 아무래도 자기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걸 제3의 민간기구에 맡겨버렸습니다. 유한코라고 있는데 유한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빨리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금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신경을 썼던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고 한 겁니다. 원래는 선제적 구조조정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도 그건데
완전히 경영상 위기가 왔을 때는 해고를 할 수 있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도입한 건 뭐냐면은 평소에도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구조조정, 일반 해고를 갖다 이번에 도입한 거니까 그래요. 바로 이 구조조정의 전제 조건이었던 거죠. 지금 100%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량 해고나 임금 억제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100% 확실합니다. 100%. 오히려 그거를 부드럽게 진행하면은 대위기로 안 빠지지만 그게 잘 안 되면은 이제 패닉 상태, 공황 상태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바로 그 부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이렇게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하면 정말로 그러면은 위기 상황은 잘 극복이 되는 건가? 그거라도 좀 담보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나 2009년 때나 2009년에는 뭐 금융위기였으니까 좀 다릅니다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수출 경쟁력이 증가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환율이 원화가 평가가 절하가 되죠. 97년 외환위기 때는 거의 뭐 3배 정도로 떨어졌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수출 경쟁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 볼펜을 1달러에 팔았는데 이게 1,000원이었다가 3,000원이 되면 이걸 0.33달러에 팔아도 1,000원은 걷어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 경쟁이 늘어나는 건데 지금은 원화가 그렇게 평가절하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지금 이 금융 완화에 의해서 자기네 돈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어렵고 뿐만 아니라 선진국 경제가 다 나빠요. 그러니까 아시아도 나쁘지만 EU도 나쁘고 미국도 그렇게 좋지 않고 일본도 나쁘니까 아무리 우리 수출 경쟁력을 높여놔도 수출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문제는 임금을 줄이면 내수도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네요. 대량 해고가 일어나고 임금까지 깎으면 내수도 줄고 수출도 동시에 줄어들면 경기가 굉장히 나빠질 수 있는 수출은 수출대로 그때같이 안 되고 그런데 또 대량 해고가 일어나고 임금 삭감이 일어나니까 국민들이 주머니를 풀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내수하고 수출이 동시에 줄어드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외환위기 때는 가능한 정책이었는데 왜냐하면 외환위기 때는 선진국이 좋았거든 경제가. 가능한 정책일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지금 마치 그리스한테 긴축을 강요해서 더 경제를 나쁘게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자, 거기까지 일단 진단을 하고요. 또 다른 경제 뉴스를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화제가 됐던 뉴스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의 턱밑까지 추격했다. 5년 뒤인 2020년에는 1인당 GDP 차이가 거의 없어질 전망이다. 다시 말하면 임진왜란 후 400여 년 만에 드디어 경제 면에서 우리가 일본을 누르게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다들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본 이긴다 그러면 축구부터 시작해서 야구, 농구 뭐든지 좋아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건 그냥 호들갑이죠. 그냥 호들갑입니까? 아니, 이제 일본에 자주 가시는 분은 알겠지만 별 차이 없어요. 지금 이미 생활 수준이 일본의 중산층이나 한국의 중산층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매력 지수라는 게 있어요. 구매력 지수. 공식 환율로 하면 지금 일본이 한 38,700달러 그리고 우리가 28,700달러 그리고 일본이 37,500달러 그러니까 우리가 한 75% 정도 되거든요. 1인당 GDP가. 근데 이제 일본이 아무래도 선진국이니까 물가가 더 높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반영하면 한국이 35,300달러 정도, 일본이 37,000 정도. 거의 같아요. 그러네요. 이미. 물가까지 고려하면 이미 1인당 GDP는 거의 같아요. 다만 일본이 인구가 3배니까 GDP로 치면은 이제 3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상반된 뉴스가 하나 있었거든요. 뭐냐면 정보분석기업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올해 3분기 소비 심리와 경제 전망이 지난 2분기에 이어서 또다시 세계 61개 나라 가운데 최악으로 조사됐다. 소비 심리와 경제 전망.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우리 피부로 느껴지는 건 이렇게 최악인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도 경제 성장에 대해 생각하려면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수출, 그다음에 소비, 투자. 이 세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이제 수출은 아까 안 되고 지금 마이너스인 지가 8달째니까 앞으로 계속 마이너스일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소비는 왜 안 될까요? 이건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소비가 안 되는 이유는 가계빚이 많아서예요. 쓸 돈이 없잖아요. 돈이 있어요, 쓰죠. 그러니까 맞아요. 좀 소득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갖다 갚아야 되는데 우리 이 최경환 부총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빚내서 집 사라. 그다음 빚내서 전세값 올려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부채 증가율이 지금 소득 증가율이 2배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을 벌어들여도 부채 갚는데 다 들어가고도 모자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소비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소비를 늘리는 방법이 지금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 소득의 불평등이 굉장히 심해졌거든요. 양극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자들은 굉장히 많은 돈을 갖고 있지만 그걸 다 쓸 방법은 없잖아요. 맞아요. 한 달에 1억 벌어보세요. 그걸 다 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 아, 생각만 해도 좋네요. 근데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사람은 다 쓸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근데 돈이 자꾸 2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월세를 100만 원을 1억 가진 사람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게 아픈 현실이네요. 예. 1억 가진 사람에게 1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200만 아니고 안 원 쓰죠. 안 쓰는 돈. 200만 원 가진 사람에게 100만 원이란 건 어마어마한 돈인데. 네, 경제가 잘 나갈 때는 예. 이 부자들이 저금을 하면 그거를 기업들한테 빌려줘서 투자를 해서 하도록. 경제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수출이 안 되니까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자기 돈이 많아요, 기업들은.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은행들이나 저축은행들이 돈은 있는데 빌려줄 데가 없으니까 우리 왜 저기 이 유선 방송 보면 맨 대부업체 광고잖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맞아요. 돈 빌려가라 전화만 이거거든요. 하세요. 뭐 전화 한 예. 통이면 됩니다. 특히 여성은 뭐 전화 한 통이면 300만 원 준다고. 그러니까요. 다 그런 맥락이군요. 예, 근데 그거 빌리면 안 됩니다. 그 대통령은 여성들 300만 원. 명심하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지나친 비관과 비판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경제 체질을 바꾸고 혁신을 이뤄서 제2의 도약을 이뤄내야 된다. 결국 근데 심리적으로 계속 위축되지 말아라. 거기서 경제를 살리는 해법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그러면 적합한 지적은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뭐 대통령으로서 지금 나쁘니까 소비를 하지 마세요 이럴 수는 없으니까 희망을 주는 얘기는 맞는데 예. 제2의 도약이라고 하는 건 지나친 비약이고 특히 대통령의 생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노동개혁이라든가 또는 국정교과서를 하면 예. 제2의 도약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3의 위기 또는 제4의 위기가 온다고 봅니다. 한국 경제에서 가장 큰 위기는 79년 80년 위기였어요. 예. 박정희 대통령이 그 와중에서 이제 살해가 됐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외환위기 97년 위기 그리고 이제 2009년 위기를 빼면은 이번이 제3의 위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제3의 위기라고까지 보시는군요. 예, 79년 80년 그리고 97년 외환위기에 비견될 만한 위기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으로서 좋다고 얘기하는 건 좋은데 알면서 그러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동개혁이라든가 구조조정과 같은 외환위기 때 했던 정책을 지금 쓰면 내수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예. 더 큰 위기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해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내놔야 될 텐데 어떤 대안이 시급하겠습니까? 가장 쉬운 빠른 정책은 뭐냐면 예. 소득과 자산을 재분배하는 겁니다. 재분배. 이거는 예,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다른 정책, 그러니까 기술을 발전시켜서 생산성을 올린다든가 또는 인구를 늘린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장기적인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그중에 가장 정치적으로 어려워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소득 재분배와 자산 재분배. 아까 말씀하신 1억 가진 사람과 1억 버는 사람과 200만 원 버는 사람의 재분배. 뭐 네. 똑같이는 안 되겠지만. 통계를 잠깐 그래도 어느 말씀드리면 정도. 네. 피케티 방식으로 김당년 교수가 계산을 해보니까 상위 10%가 우리나라 자산의 한 65%를 갖고 있어요. 하하. 하위 50%가 1.7% 갖고 있어요. 아이고. 이건 선진국에서는 그래도 하위 50%가 5% 갖고 있는데 예. 50%는 절반이에요. 예. 절반이 자산의 1.7%밖에 안 갖고 있으니까 예, 자꾸 돈이 이 부자들한테 자꾸 흘러가거든요. 그걸 거꾸로 만들어야지 살 길입니다. 자, 예. 엇갈린 경제 뉴스들을 놓고 과연 무엇이 맞는 말인가 오늘 뉴스게임에서 정태인 소장과 예측을 해봤는데요. 정태인 소장님, 아까 100%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요. 이 우울한 예측이 좀 빗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틀린 얘기 한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짜 AA 등급에 맞는 걸맞는 반전이 있길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는 전월세 얘기 그것 좀 해주세요. 네.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게임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정태인 소장이었습니다.